처남이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약속. 그냥 제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나던 순간. 아이들도 너무나 이쁘게 크고 있었고 11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몇 명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건지. 무슨 일이죠? 모든 행복이 깨져버린 건 그날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23년도 3월쯤에 으로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딸 가진 사람이 자기 딸 모른 척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누군가에게서 온 갑작스러운 연락. 양육비? 아이가 있으니 계좌번호를 보내면서 이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양육비를 달라. 엄마야. 나도 모르는 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뭐야?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 이제 저는 굉장한 패닉에 빠졌었거든요. 이 씨의 아이를 낳았다며 연락해온 이는 오래전 만났던 여자 최 씨였습니다. 아하. 굉장히 오래전이었거든요. 내가 아는 그 이름은 맞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은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별 생각이 다 들렸어요. 여자의 말 어느 하나 믿기 어려웠습니다. 별 미친 게 다 있네. 진짜 세상 별 인간 다 있다라는 생각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뭐죠? 그거를 딱 받자마자 진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모두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름 숫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기억 저편 묻어두었던 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꺼내야만 합니다. 네, 이 건물이거든요. 네, 이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이 되면서 그 호텔이 없어지고 지금 이게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바로 이곳에서 최 씨를 만났습니다. 태초에 이제 만남 자체가 이제 목적을 갖고 사람을 찾아왔어요.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제가 랜덤 채팅에서 찾았던 사람이에요. 채팅이요. 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 그렇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는데요. 2, 3개월에 한 번씩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먼저 제가 연락을 했고. 그런데 2012년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최 씨. 한 5월쯤이었나?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 말고도 전에도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서 끝났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케이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잊어버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와, 1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지금. 삶의 갑작스레 침입한 낯선 아이. 그 존재를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친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네,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와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포태하였으므로 피고의 자인 것이 분명하다. 최 씨 측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연인 사이라고 했으면은 뭐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연인 사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뭐 문자가 있다거나. 공통된 지인도 있어야 되는데 지인도 없고 어디 밥 먹은 적도 한 번도 없고 그 연인 사이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또한 최 씨는 당시 이 씨에게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렸다. 모텔에서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다.
근데 제가 낙태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이상합니다. 아이의 100일, 이 씨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는 최 씨.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사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낙태를 강요해서 그랬던 연락이 끊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애기 사진을 보내면 그 남자가 예쁘다? 그렇게 말할 남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2012년 10월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 (2012년 3월에) 저한테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출된 증거를 보면은 마지막 생리일이 2012년 2월 22일인 거예요. 최 씨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럼 2012년 3월에 임신을 한 거지 알릴 수 있는 날짜는 아니지 않냐. 절대 내 아이일 수가 없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친자 검사에 돌입한 이 씨. 진짜로 저희는 아니게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0%. 누군가에겐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가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우와. 이야. 저는 그냥 그때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미친 듯이 울고 신랑한테 화도 내고 알리지도 않았던 신랑도 몰랐던 혼외자로 인해서 애 있는 남자랑 결혼한 셈이 됐고 어머. 진짜로 계속 제가 커튼을 베란다 커튼을 다 치고 살았어요. 낮에도 보면 뛰어내리고 싶어가지고 아유. 내 인생이 끝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부재중 전화가 떠 있어서 저장을 해봤더니 그 여자 그 프로필 이력을 쭉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프로필로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씨에게 전하는 말들로 빼곡했던 최 씨의 SNS 프로필. 근데 프로필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호적에 당당하게 올려줄게. 상속도 우레가 받게. 아. 여러 차례 상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며 이 씨를 압박해왔다는 최 씨. 사람들이 봤을 때 어차피 그냥 자기 친자인데 약속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아이를 책임 안 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책임을 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알리지 않아서 자기가 기르게 된 거잖아요. 그 여자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신랑은 선택하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부부의 아이들까지 협박의 대상이 됐다는데요. 기다려, 애들도 꼭 똑같이 꼭 돌려줄 거다? 저 때문에 와이프하고 애들까지도 협박을 당한다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자기 자녀들이 볼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건데 거기에 뭐 그런 것들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아,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최 씨가 홀로 키워야 할 아이를 끝내 출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출산을 하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사실 제일 궁금해요. 예. 무슨 마음으로 출산을 한 건지. 그 소장의 내용을 뒤져보는데 그 여자의 자녀가 그 제 친자라고 하는 애 말고도 3명의 위에가 더 있더라고요. 그 엄마 성을 쓰고 있는 아이들. 아이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의 성을 따르고 있다는 4명의 아이들. 최 씨는 소송 내내 줄곧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호소해 왔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넷째를 임신하던 그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라는 거를 저희는 확인을 한 거죠. 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3아이를 양육하던 중 또다시 이 씨의 아이를 낳았다는 최 씨.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금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고 아이를 낳으면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부부는 최 씨의 출산에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최 씨가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혹시 입주 시 다자녀 혜택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저 여자는 아이들은 그렇게 낳아놓고 남자들한테 양육비는 얘기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은 보통 사람이 일하는 만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부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건 최 씨의 또 다른 자녀가 올린 SNS 글이었습니다. 명품들이네요, 명품. 그러게요. 어허, 이 내용만 봐서는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아니 도대체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이승 시어머니는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니 저희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의문이 가긴 하네요. 그렇죠. 그 여자의 모든 말을 더욱 믿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나는 기초수급자고 한부모라서 되게 어려워요라고 불쌍한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모든 의문의 중심에 선 최 씨. 그녀는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많은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화상 인터뷰에 응한 최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최 씨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씨와 어떤 관계셨어요? 어쩌고를 만나고 관계하고 얘기하고 사귀는 사람 서로 좋아했었고 계속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는 그와 이별하던 순간 나 임신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바로 납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때 헤어지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무책임한 그냥 애를 지우라고 저렇게 서슴없이 얘기했을까. 저 사람은 악마구나. 그 전에도 연락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연락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지금 자기가 증명하는 거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기록들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핸드폰 지금 몇 번째 바꿨거든요. 진짜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에 임신했다, 애 낳았다, 뭐 그런 것들 다 있었을 텐데. 지금 그 핸드폰이 없다는 거죠? 네네. 홀로 아이를 낳기까지 수만 번의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아이를 지우려고 했었어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지만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 당시가 아닌 11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 청구를 해온 걸까? 그러니까요. 시작은 한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 그전에는 양육비에 관한 거 몰랐었어요. 2021년도인가 그쯤에 제가 이 방송을 보게 됐어요. 무슨 양육비에 관한 거 변호사 사무실 가서 네네. 저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냐 해서 거기서 이제 다 알아고 하니까 가능하다. 제가 가능하죠. 지금,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어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네 아이를 홀로 어렵게 키우고 있다는 최 씨. 남들처럼 팡팡 쓰는 것도 아니고 뭐 호의호식하게 살 수도 없고. 이 씨 부부가 제기했던 명품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인 사람이건 명품 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법에 적격되나요? 아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마의 성을 따르는 네 아이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2000년도에 태어났고 2004년도에 둘째가 생겼고 이제 이혼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혼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였어요. 이혼했으니까 아이들 2009년도에 시로 개명을 다 해버렸죠. 그러고 나중에 제가 셋째를 임신해서 이제 낳게 됐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와 둘째, 그리고 이 씨의 딸 넷째.
그렇다면 셋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셋째는 제가 2008년 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좀 마음이 아픈 애가 또 셋째예요. 셋째는 아예 아빠를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범인이 잡혔어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네네네. 신고도 못했어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해코지 할까봐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죠. 그렇게 셋째를 낳고 3년 후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 낯선 이와의 채팅을 시작했다는 최 씨. 새 아이를 두고 성인 채팅을요? 불미스러운 이 사건 이후에 성인 사이트에서 사람을 함부로 만나는 게 사실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좀 호기심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고. 네. 우리는 최 씨와 오래전 이혼했다는 전 남편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으세요? 누구시죠?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네.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아니고요. 최 씨의 전 조카와 전 시어머니에게 듣게 된 오래전 이야기. 이혼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혹시? 제가 아는 거는 사실 사실 작은 엄마 할머니 돈에 손을 댔어요. 네? 그거에 이제 좀 커졌죠. 어느 순간 갑자기 빚이 생겼고 작은 엄마가 그리고 이제 할머니 손에 손을 댔고 그때 이제 삼촌이 빚까지는 이해하는데 엄마 통장까지 손대니까. 그런데 소식이 끊긴 지 무려 20년 만에 소장이 날아들었답니다.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소송이었습니다. 하하.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럴 줄 몰랐죠. 왕래만 했어도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왕래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날라오고 하니까 저희 당황스러워요. 애기 때도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이혼한 이후로. 이혼하기 전에는 같이 살았으니까 뭐 괜찮은데 이혼한 이후로는 저도 못 봤죠. 저도 이제 되게 이뻐하는 동생인데 애기 좀 보자 해서 전혀 안 보여줬어요. 한 동생 거의 잊고 살았죠. 네. 그렇게 새로운 양육비 소송을 시작한 최 씨. 2명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이제 하셨습니다. 답변은 왔고, 그래서 잘 미안하다.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다. 근데 조금 양육비를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 나도 몰랐던 내 아이의 존재는 점차 일상 속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좀 떼우려고 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은 자녀로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판결이 나고 나면은 호적에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커다란 족쇄가 채워진 느낌으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8월 3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 법원 판결. 돈이 나왔네요, 양육비. 당연한 결과라고 보이고 사실 뭐 법원의 입장은 뭐 명백합니다. 예. 내가 자녀의 어떤 출산이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다던가 이런 것들의 여부는 사실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생물학적인 친자관계에 있는 부모는요, 그 양육비에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내가 무슨 ATM기인가? 그냥 돈 주러 가면 무조건 돈만 주면 다 되는 건가? 그 여자는 그럼 아무런 책임이 없나? 그냥 아이만 키우는 게 그 여자가 모든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가? 분명히 그 여자가 말 안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책임을 그 여자한테 제가 물을 수 없는 건지 알렸어라면 그때 일이 다르게 갔을 수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이제는 아버지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죠. 일단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는 게 제가 도리이지 않을까. 언젠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참.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만난다고 하면은 그냥 다음 생에는 이렇게 만나지 말자라고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결국 긴 소송이 이렇게 끝이 났네요.
뭐 당사자인 이 씨와 최 씨는 물론이지만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촬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 씨 부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오랜 상의 끝에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네. 예,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뭐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지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